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세우고 제 책임을 가져요.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슈퍼카라든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저희한테 환상을.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재력을 과시하다 사기 행각이 드러나 복역 중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를 악용한 이 씨의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 유치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게 햇수로 3년 전인데요. 아직도 이런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 사건부터 보면 아직 범행 수법이나 동기 등 곳곳이 지금 의문투성이인데요. 그렇죠. 그 일각에서는 이희진 씨의 그 불법 투자자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그렇죠. 이제 사건 자체는 미심쩍은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살인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이희진 씨의 불법 투자자문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선 그가 200억 원의 벌금과 130억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네. 재산을 은닉해 놓은 상태에서 별로 추징당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구치소 내에서도 자신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았다는 점을 많이 자랑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이 씨 주변에 돈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워낙 많은 피해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황제 노역 논란이 일면서 상당히 네.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희진 씨가 저지른 불법 투자 자문에 관계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 이익으로 인한 그 환수금 추징액과 벌금이 300억 원이 넘는데 네. 실제로 낸 돈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황제 노역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네. 자, 이 씨가 취한 그 부당이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건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썼던 겁니까? 3년 전에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것, 대중에 노출됐던 것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데 그 종목이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종목들인데 네. 또 이 씨의 경우는 그걸 미리 매집을 해놨다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본인이 쌀 때 다 사놨다가 그걸 사놓고 이제 그 종목을 비싸게 판 추천한다. 거죠. 상당히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 뭐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제 예, 문제가 예.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희대의 불법 투자 자문이 사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디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그 고생을 한 사람이었는데 주식 투자로 그야말로 이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했다는 거죠. 네. 뭐 이 증권 방송에만 나온 게 아니라 케이블 TV 같은 데도 나와서 이제 그런 이제 성공담을 털어놓기도 했고 또 하나는 SNS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SNS에 네. 부가티, 람보르기니 같은 아주 유명한 차들을 내놓고 또 청담동 빌딩 같은 걸 자랑하면서 주식 투자로 내가 이렇게 벌었다 하고 사람들의 말하자면 질투심을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또 SNS에서 번 돈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홍보를 시켜준 그 언론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론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예. 특히 그랬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증권 방송에서 이제 제야의 고수다 그러면서 특별한 산업이나 기업들을 추천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건 네. 불법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근데 이 씨의 경우는 굵직한 케이블 방송도 끼어들어서 이 사람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인물로 둔갑시켰거든요. 네네. 그의 성공담을 들은 많은 이제 증권시장 종사자들이 조금 미심쩍다, 꺼림직하다 하는 지적들을 언론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언론에 얼굴을 많이 내민 게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파헤치라는 3대 사건이 있잖아요. 버닝썬, 별장 성접대, 네. 장자연 사건의 공통점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이 좀 끼어들었다는 것 같아요. 네. 승리 정준영 스캔들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 주장만 믿고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을 했고 또 다재다능한 예능 천재로 포장을 한 측면이 좀 있었고 비열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되도록 말려들어서 진실을 외면한 측면이 좀 있고 네네. 아예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 혹은 언론인이 이제 가해자의 네. 일부로 이제 연루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도 언론 종사자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예, 언론계가 다 같이 반성을 하고 또 네. 썩은 부분은 철저하게 이 기회에 도려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자, 이 투자자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합법과 불법의 그 경계가 상당히 애매해서 애매합니다. 네.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좀 구분을 예, 해야 이걸 될까요? 조금 설명드리면 유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큰 돈이 오고 가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건 선진국일수록 관련한 규제가 많습니다. 사기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대형 투자 자문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금을 운영한다든지 투자 자문을 하는 것들인데 이건 뭐 당연히 합법의 영역이고요. 네. 근데 소형 투자 자문사들 가운데는 등록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경우는 상당히 그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장 대표적인 불법 행위 중에 하나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천 %에서 수만 %를 벌었다 하는 광고를 싣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보시는 것처럼 무인가 투자 매매 중개라는 게 아까 이 씨 같은 경우에 해당될 텐데 네. 자신들이 사서 그 주식을 팔기도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인가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뭐 선물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대출 중개로 뭐 이제 스탁론 같은 걸 중개하는 것들도 불법인데 이건 모두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건데 금융기관이 아닌데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불법이 네. 되는 것이죠. 자, 네. 그래서 이 댓글 알바까지도 고용해서 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댓글도 달고 해서 더욱 더 현혹이 되고 있다는데, 네. 자 이렇게 이 불법 업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 환경 탓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저금리인데다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부동산은 지금 꽁꽁 묶여 있고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지금 일종의 열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보니까 주식 정도밖에 없는데 개인 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와 달리 그러니까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우량 대형주에 관심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물량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코스닥주라든가 비상장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주식의 공통점은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소문으로 가격을 조작할 여지가 비교적 많은 분야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불법 투자 자문 업체들이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편승해서 활개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보이스피싱처럼 이 수법이 좀 진화되고 있어요. 인터넷 유심히 보시면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그렇습니다. 접근을 하죠. 카톡 요새는. 단체방이라든가 뭐 밴드 같은 데 접근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고 1대1로 얘기를 나누자 그러면서 유인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자, 전화, SNS 같은 걸로 접근하는 쪽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로 불법 행위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네.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간단하게. 일단 그 피해금 돌려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투자니까 자기 네. 책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인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실제 금감원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대표라는 사람 경력도 한번 보시고 네. 또 댓글이 칭찬이 일성이면 좀 댓글 알바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만약 잘못됐을 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유리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방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